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철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여러 철학적인 견해들을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고 저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막 입대했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전역을 한 달 남기고 찍은 사진입니다. 전역 한 달 전 사진을 보면 제가 담배를 한 대 물고 있는데 정말 이때 담배를 많이 폈던 것 같아요. 하루에 4갑씩 폈는데 되게 열심히 펴야 돼요. 이제 4갑을.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한 갑에 20개씩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80개를 하루에 다 펴야 되는데 그럼 눈을 뜨자마자 입에 물어서 자기 전까지 입에 물려 있어야 딱 80개를 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휴가를 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해지고 싶으면 계속 펴라 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었습니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네, 어찌됐든 모든 건 습관이에요. 습관은 언제나 우리를 어느 한 끝으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입대를 했었던 이유는 군복이 너무 이뻐서 그 군복을 입어보고 싶어서 제가 군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울역과 송월로, 숭례문, 세종대로 구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대문역과 종강역, 동묘암역에서 흥인사거리 방면은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교통이 통제됩니다. 내일 시가 행진에는 전차와 미사일 등 기계화 부대 차량 100여 대와 병력 4,500명이 참가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은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들 똑같은 옷, 똑같은 장갑, 똑같은 헬멧, 똑같은 총을 차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이 웅장함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한 98명은 모두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군대에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양한 옷보다는 그냥 똑같은 옷을 입히는 거죠. 똑같은 음식, 똑같은 총, 똑같은 옷, 똑같은 걸 해야 효율적이고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새는 해로운 새다. 이 말은 중국의 리더였던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었을 때 참새들이 와서 자기가 읽어놓은 밭에 곡식을 몇 점 이렇게 쪼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농사에 참새는 방해되는 새라고 마오쩌둥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50년대에 중국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이 격렬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수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민주주의자들이 패배했고 그들은 모두 대만으로 도망갔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리더 마오쩌둥은 중국의 인구 8억 명을 모두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별다른 기술이 없었고 농사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법을 매일매일 생각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4해 운동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제4해 운동이란 제거한다, 4가지를 해로운 것을 이란 뜻입니다. 즉 4가지 해로운 것을 없앤다 라는 것인데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 하나인 참새였습니다. 어느 날 마오쩌둥은 자신들의 부하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날아가는 참새를 보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눈치 빠른 부하들은 그 다음 날부터 참새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만에 중국에서 130만 마리의 참새가 잡힙니다. 참새는 소총이나 막대기 등으로 잡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잡았냐면 참새가 이렇게 내려와서 쉬려고 하면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 참새를 쳐가지고 다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하늘을 날게 하면 결국 이 참새들이 탈진해서 쓰러지게 되는데 바닥에 떨어진 참새들을 이제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참새를 잡았어요. 하루 만에 130만 마리가 잡혔고 1958년부터 1959년 1년 동안 중국에선 총 2억 2천만 마리의 참새가 잡힙니다. 참새가 멸종됐어요, 중국에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뻔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중국의 메뚜기, 이 메뚜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거든요. 메뚜기들을 잡아먹던 참새가 멸종하니 메뚜기들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농작물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발생했고 정부 발표 2천만 명, 학자 추정 6천만 명의 시민이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6천만 명이고 안양시의 인구가 6만 명인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은 거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하들은 마오쩌둥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운동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오쩌둥은 단 한마디로 이 운동을 멈춥니다. 아, 됐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아, 됐어 라는 한마디로 이 운동은 끝났고요. 그 과정에서 2억 2천만 마리의 참새와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나무에 떨어지고 나무가 그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열매가 발생하고 그 열매를 동물이 먹고 하나의 유기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활동을 각각의 유기체들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커뮤니티, 자연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속해 있는 개체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라내는 그런 단순한 사고를 한 인간들은 자연의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새를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연은 정말 복잡합니다. 인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지은 것은 자연의 입장에서 크나큰 재앙이다. 자,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애벌레가 됐어요. 애벌레가 돼서 막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배추밭 옆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배고팠는데 너무 잘 됐다. 누가 이렇게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애벌레 박정우는 배추밭으로 갑니다.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배추를 파먹고 있었는데 누가 제 등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바로 이 밭을 이제 가꾸시는 이제 농사꾼 아저씨였던 거죠.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저씨가 이러시더라고요. 난 너한테 이걸 먹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당황했고 진짜요? 어떡하죠? 자, 동시에 제 몸이 축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해충아 꺼져! 하면서 농사꾼 아저씨가 저한테 살충제를 뿌리시는 거였어요. 저는 열심히 도망갔지만 결국 숨을 거뒀고 그러면서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참새는 그냥 참새로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에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라고 불렸습니다. 그냥 참새로서 끝날 수 있었는데 해로운 새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한 마리의 애벌레였는데 누군가에게 갑자기 해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학년 4반 1번 공예원 이런 학생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원이는 그냥 예원이로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공부 잘하는 애, 뭐 서울대 갈 수 있는 애,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이름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2학년 4반 1번 대학 좋은 데 가래, 뭐 서울대 갈래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낙인을 찍는 것과 사실 비슷한 거거든요. 인간들은 자연에게 이런 식의 낙인을 많이 찍었습니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자연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시키고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푸코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저서인 광기의 역사에 이런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미친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그냥 두었다. 그런데 미친 사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는 그들을 정신병원에 가두었다.
동네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그 착한 바보 형들이 한 명씩은 있었어요. 뭐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또는 뭐 다양한 유전적인 일로 인해서 바보들이 한 명씩 있었는데 그들을 동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동네 구성원들로 그냥 똑같이 돼 있죠. 그냥 동네의 그 마을의 일원인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들과 똑같이 차별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정신병리학이라는 게 발달하고 나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을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 명씩 이제 어떤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보내지게 된 거죠. 착한 동네 바보 형이라고 더 이상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르죠. 푸코는 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추함을, 부는 빈곤을, 영광은 치욕을, 그리고 삶은 무지를 은폐한다. 추함, 빈곤, 치욕, 무지 모두 가치 판단할 수 없는 단어라고 수업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고 부가 넘치고 명예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 계도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까지도 낙인 찍는 모습을 숱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맹수 검은발 살쾡이의 사진입니다. 이 친구는 다 커도 2kg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유튜브에 검은발 살쾡이를 검색해 보면은 이 친구가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맹수는 맹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용맹하게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작게 태어나고 싶어서 작게 태어난 걸까요? 아니죠. 이 친구들의 조상부터 아프리카라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몸집이 큰 것보다는 이렇게 최대한 작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작게 자신을 진화시킨 거죠.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먹이에 대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길게 진화시킨 거죠. 자연은 단 한순간도 순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튜닝하고 진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기존의 모습을 버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족하다 또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운동은 총 몇 미터죠? 맞습니다. 자, 역시 2m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니고 2죠. 네, 2m입니다. 자, 2m. 네, 저번 영상에 제가 1 더하기 1은 귀요미 했는데 문자를 총 3통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귀엽다는 의견 1통과 뭐 하는 짓이냐 2통을 받았는데 다시는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확한 거리는 2m입니다. 2m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2m의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찌 보면 상당한 권력입니다.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은 넓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반지하에서 좁은 곳에서 살고 있죠. 자, 우리가 2m씩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2m씩 떨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물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물에게는 그만큼의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닭도 돼지도 최대한 붙어 지내게 해야 한 마리라도 더 기를 수 있고 그래야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좁게 동물들을 기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씩 유행처럼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천에서부터 발병한 돼지 열병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돼지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은 닭과 돼지를 단일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인 동물로 그들을 개조했습니다. 알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육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가장 완벽한 품종의 닭과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종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똑같은 순종 하나만 남겨놓았을 때 이 친구들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 품종밖에 없다는 거는 결국 한 가지 병에 걸리면 다 같이 죽는다는 거죠. 순종, 그리고 한 가지 품종. 이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결국 다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A, B, C, D가 아니라 A, A-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은 어떤 위기에 한순간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감에 대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성공 공식대로 따라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들어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심플한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니멀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기는 미니멀리즘을 멀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책인 동물 해방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좀 그런 얘기를 좀 극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돼지를 제가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내리 찍었다고 가정할게요. 자, 돼지가 꾸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많이 아픈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엄청 아픈가 봐 라고 얘기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많이 아픈가 봐. 소리 지르잖아. 야, 너 손바닥 줘봐. 응? 너 이거 아파? 아니, 안 아픈데? 너 돼지였던 적 있어? 아니, 없지. 근데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 야, 이 정도 아픔일까? 걱정하지 마. 그냥 내리 찍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 A 그리고 B 이런 양극단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사실 뒤쪽인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네, 공감 그리고 생각에 대해서 점점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에피소드와 수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전 세계를 덮치면서 수많은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눌 수 있다. 또는 우리는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뭐 등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예전의 성공 방식을 따른다면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갇혀있는 닭이나 돼지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모두 죽고 만 것처럼 결국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휩쓸려 나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풍파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똑같은 공식이 아닌 다양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은 것이 곧 나다. 철학자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자,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편식하지 말고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린 이걸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융합이었습니다. A라는 학문과 B라는 학문을 융합시켜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자, 학문도 그리고 음식도 모두 골고루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관계에서는 왜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지 않는 걸까요?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 또는 다수와 소수의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를
각자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는 애, 아니면 몇 번, 아니면 닭, 동물, 지배해야 되는 것 등등의 네이밍으로 설정하고 이름을 짓고 낙인을 찍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없는 관계, 우리는 결국 사라지고 말 수도 있는 위기에 언젠간 봉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그 속박을 늦출 때 예술이 고개를 든다. 프레드릭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예술 또는 다양성이 없는 관계 모두 사라지고 말 아주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인간이라면 우리는 다수와 소수처럼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이라면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깃발 아래 모두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드라마 지정생존자 60일이라는 드라마가 작년에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 3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폭탄 테러의 주범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탈북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를 급습해서 사람들을 뭐 때리고 뭐 동네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보고를 받고, 국민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우리에겐 주고, 자,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누가 더 국민인가? 선택해서 우리나라를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국민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 드라마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신문지상 그리고 언론에서는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한 폐렴.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중국 사람들에게 쏟으라는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도했긴 했죠.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인 대림동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많이 가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고 뭐 불지르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언론에 또 나왔었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기준 검색해봐도 지금까지 확진자 0명인 도시가 대림동입니다. 그런 곳을 사람들은 공격하고 욕을 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다양성이고, 이 다양성이 사라진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전 떨어진다 생각하고,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했지만 하나의 커다란 깔때기로 이야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성. 결국 다양성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좀 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뵐게요.